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배신자들의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30냥의 은어에 스승을 팔아넘긴 자부터 자기 나라의 문을 열어 침략자를 맞이한 장군까지 인류 역사는 배신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단 한 번의 배신이 제국을 무너뜨리고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오늘은 각 세기마다 가장 충격적인 배신을 저지른 인물들의 이야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들이 왜 배신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했는지 말이죠. 1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유다 이스카리옷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예수의 12제자 중 한 명이었던 그는 재정을 관리하는 회계 담당이었죠. 돈을 다루는 위치에 있다 보니 유혹에 빠지기 쉬웠고 결국 공금을 횡령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직접 듣고도 탐욕을 이기지 못한 거거든요. 결국 그는 은화 30냥을 받고 예수를 산헤드린에 넘겼는데 이 유대의회는 예수를 신성 모독죄로 고발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유다는 예수의 뺨에 입맞추며 스승이라 부르면서 체포할 사람을 알려줬죠. 이 사건은 예수의 십자가형으로 이어졌고 뒤늦게 죄책감을 느낀 유다는 은화를 돌려주려 했지만 용서를 구하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같은 시기 게르만 부족의 귀족 세게스테스도 언급할 만합니다. 그는 로마가 게르만 땅을 정복하려 할 때 로마 편에 섰거든요. 게르만 지도자 아르미니우스가 자기 딸과 결혼한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고 깊은 원한을 품고 있었습니다. 토이토브루크 숲 전투에서 아르미니우스가 로마군을 기습할 계획을 로마에 미리 알리려 했고 나중에는 아르미니우스의 아이를 임신한 자기 딸을 로마의 포로로 넘겼죠. 결국 아르미니우스를 죽이는 데도 관여했고 그 대가로 로마 속주에서 저택을 받았습니다. 2세기로 넘어가면 파르티아 제국의 왕자 파르타마스 파테스가 있습니다. 오스로에스 1세의 아들이었던 그는 116년경 트라이아누스 황제의 침공 때 로마 편에 섰거든요. 권력욕에 눈이 먼 그는 조국을 지키는 대신 로마가 씌워준 왕관을 받아들였고 로마의 통제 아래 파르티아 수도 크테시폰의 꼭두각시 왕으로 앉혀졌습니다. 그의 협력은 메소포타미아의 로마 점령을 잠시나마 정당화시켰고 파르티아의 주권을 모욕했죠. 117년 트라이아누스가 죽고 로마군이 철수하자 그는 자기 국민들에게 쫓겨나 로마 영토로 도망쳤고 시리아에서 하급 속국 왕으로 살았습니다. 3세기에는 로마 귀족 키리아데스가 안티오크를 사산 왕조의 샤프로 1세에게 넘겨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는 안티오크에서 전차 경주를 관리하는 관리였는데 공금 횡령으로 시의회에서 쫓겨났거든요. 복수심과 개인적 이득을 위해 페르시아와 거래를 했고 동부 로마 속주 침공을 부추겼습니다. 그의 배신으로 안티오크와 카이사레아가 함락되고 파괴됐으며 수천 명이 죽거나 노예가 됐죠. 안티오크가 약탈되고 불탄 뒤 키리아데스는 잠시 황제를 자처했지만 결국 자기 부하들에게 살해당했습니다. 4세기의 마그넨티우스는 게르만 출신의 로마 장군으로 갈리아에서 콘스탄스 황제 아래 신임받는 지휘관이었습니다. 350년 그의 군대가 그를 황제로 선포했고 그는 콘스탄스를 죽이고 서로마 제국 대부분을 장악했죠. 콘스탄스의 형 콘스탄티우스 2세가 그를 인정하지 않고 서부를 되찾기 위한 전쟁을 시작했고 마그넨티우스 군은 몬스 셀레우쿠스 전투에서 패배해 그는 자살했습니다. 그의 배신과 찬탈은 파괴적인 내전을 촉발시켜 중요한 시기에 로마 제국을 약화시켰거든요. 5세기에는 게르만 출신 장군 플라비우스 리키메르가 거의 20년간 서로마 제국을 뒤에서 조종했습니다. 그는 아비투스 황제를 배신해 붙잡아 굶겨 죽였거든요. 자신은 야만인 출신이라 황제가 될 수 없었기에 꼭두각시 황제를 내세워 통치했죠. 마요리아누스가 황제로 선포되자 처음엔 지지하며 조종하려 했지만 마요리아누스는 독립적으로 행동하며 게르만 부족들로부터 영토를 되찾는 군사작전을 펼쳤습니다. 리키메르는 그의 권력 증대를 두려워해 그를 패배시키고 처형했고 리비우스 세베루스를 꼭두각시로 앉혔지만 동로마와 도우마와 자기 장군들의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리비우스는 465년 의문의 죽음을 맞았고 동로마는 안테미우스를 서부 통치자로 보냈죠. 리키메르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지만 곧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468년 동서 로마가 합동으로 아프리카를 되찾으려던 대규모 원정이 참담하게 실패했는데 아마도 리키메르의 방해 공작 때문이었을 겁니다. 리키메르와 안테미우스의 갈등은 472년 리키메르가 로마를 약탈하고 안테미우스를 죽이는 것으로 끝났죠. 그의 끝없는 권력 투쟁은 제국을 내부에서 공동화시켜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무너뜨렸습니다.
6세기로 넘어가면 트라키아의 고트족 출신 비잔틴 장군 베사스가 있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치하에서 고트 전쟁 중 활약했던 그는 이베리아 전쟁에서 사산 왕조를 상대로 능력을 입증한 뒤 동고트족으로부터 로마를 탈환한 후 방어 임무를 맡았거든요. 하지만 537년에서 538년 사이 중요한 포위 공격 동안 그는 재앙적으로 부패하고 이기적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방어를 조직하는 대신 자기와 장교들을 위해 식량과 물자를 쌓아두고 로마 시민들을 굶게 만들었죠. 심지어 절박한 주민들을 착취하며 포위 상황을 악화시키고 민간인과 병사들의 사기를 파괴했습니다. 그의 이기심과 무관심은 로마의 방어를 무력화시키고 대중의 신뢰를 무너뜨려 고트족의 압박을 막을 수 없게 만들었거든요. 546년 베사스는 로마를 동고트족에게 내주고 도시가 다시 약탈당하도록 방치했습니다. 그의 탐욕과 비겁함, 배신은 유스티니아누스의 로마 제국 복원을 직접적으로 훼손했고 수천 명의 민간인이 기근과 방치, 폭력으로 죽었으며 베사스는 약탈한 재물을 챙겨 도망쳤죠. 7세기의 포카스는 동로마군 장교로 602년 마우리키우스 황제에 대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는 마우리키우스와 그의 가족 전체가 잔혹하게 처형되는 것으로 끝났고 다음날 그는 스스로를 황제로 선포했거든요. 권력을 잡은 후 그는 공포 정치를 펼치며 충성스러운 장군들을 처형하고 유능한 관리들을 무능한 친척들로 교체했습니다. 콘스탄티노플 엘리트들에 대한 깊은 불신이 더 많은 숙청을 낳았고 그를 정치적으로 고립시켰죠. 아바르족과 슬라브족이 발칸을 황폐화시키고 사산 페르시아가 비잔틴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침공을 시작했을 때 포카스는 내부 반대를 억누르느라 바빠서 제국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했습니다. 포카스의 통치는 제국의 동부 속주인 시리아, 팔레스타인, 이집트를 잃게 만들었습니다. 먼저 페르시아에게 그리고 곧 떠오르는 아랍 세력에게 빼앗기면서 비잔티움은 수십 년간 무력하고 취약한 상태가 됐거든요. 그의 무능과 잔혹함은 제국에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8세기에는 아바스 왕조의 고위 장군이자 왕자였던 압둘라 이븐 알리가 있습니다. 750년 우마이야 왕조를 무너뜨리는 데 도움을 준 그는 그 공로로 시리아와 주요 군사력의 지휘권을 받았죠. 754년 초대 아바스 칼리프 알사파가 죽자 압둘라는 사촌 알만수르를 새 통치자로 인정하길 거부하고 스스로 칼리프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알만수르에 맞서 내전을 일으켜 새로 수립된 아바스 정권을 결정적인 시점에 불안정하게 만들었거든요. 전투 전 압둘라는 자기 군대에서 17,000명을 죽였다고 전해지는데 그들이 적과 싸우지 않을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패배했지만 압둘라의 반란은 아바스 왕조 내부에 지속적인 불신과 유혈을 낳았고 수년간 왕조를 약화시켰습니다. 9세기로 넘어가면 카롤링거 제국 아래 프랑스 남부를 다스리던 귀족 세피마니아의 베르나르가 있습니다. 828년 그는 왕 루이 경건왕을 배신하고 중앙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주장하는 반란을 일으켰죠. 반란은 일시적으로 성공했지만 왕에 의해 잔인하게 진압됐습니다. 베르나르의 행동은 카롤링거 권력을 약화시키고 내부 분열을 드러내 제국의 분열에 기여했거든요. 베르나르의 반란과 반역 세력과의 연대는 내전의 무대를 마련했고 제국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어 유럽 전역에 장기적인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10세기에는 그리스 출신 여성 테오파노가 있는데 그녀는 로마노스 2세와 결혼해 비잔틴 황후가 됐죠. 그가 죽은 후 아들들인 바실리우스 2세와 콘스탄티누스 7세의 섭정이 됐는데 소문에 따르면 그녀가 남편을 독살해 아들들의 권력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섭정 기간 동안 정치적 책략을 부리며 황제로 선포된 니케포로스 2세와 결혼했거든요. 969년 니케포로스가 암살당했는데 테오파노가 애인이었던 그의 조카 요한네스 1세 치미스케스와 공모해 살해를 조율했다고 전해집니다. 소문에 따르면 그녀가 황제의 침실 문을 잠그지 않고 놔둬서 요한네스가 들어와 니케포로스를 죽일 수 있게 했다고 하죠. 결국 그녀의 배신이 드러나 추방됐지만 치미스케스가 죽은 후 아들들인 바실리우스와 콘스탄티누스가 권력을 잡았고 그들의 첫 행동 중 하나가 어머니를 추방해서 불러들이는 것이었습니다. 11세기의 스베토폴크는 위대한 블라디미르의 아들이자 노브고로드와 키예프의 통치자였습니다. 아버지가 죽기 직전 스베토폴크는 재빨리 키예프에서 권력을 장악하고 블라디미르의 죽음 소식을 숨겨 경쟁자들이 자기 주장에 도전하지 못하게 했거든요. 그는 이복 형제들인 보리스, 글레브, 스베토슬라프를 권력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살해를 조직했는데 이 때문에 저주받은 자라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형제 3명의 살해는 다른 형제 노브고로드 공 야로슬라프와의 잔혹한 내전을 촉발시켰고 길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 끝에 스베토폴크는 살해됐죠. 그의 배신은 키예프 루스의 쇠퇴와
결국 분열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 세기에는 다른 불명예스러운 인물들도 있는데 앵글로색슨 귀족 에드릭 스트레오나는 1016년 덴마크 침공 동안 잉글랜드를 반복적으로 배신했거든요. 그는 전투에서 잉글랜드군을 버리고 중요한 순간에 편을 바꿨으며 심지어 여러 번 용서받고 다시 받아들여졌습니다. 결국 최후의 전투에서 덴마크로 탈주해 잉글랜드의 패배와 정복으로 이어졌죠. 얼마 후 덴마크 왕이 그를 위험 인물로 보고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토스티그 고드윈슨이 있는데 그는 형인 잉글랜드 왕 헤럴드 2세를 배신하고 1066년 노르웨이 왕 하랄 하르드라다와 동맹해 잉글랜드에 대한 또 다른 재앙적인 침공을 이끌었고 이는 노르만 정복의 혼란에 기여했습니다. 12세기로 넘어가면 송나라의 재상진해가 있는데 그는 금나라 침략자들에 맞서 송나라를 방어하기 위해 싸운 장군이자 민족 영웅인 악비를 배신한 것으로 악명 높습니다. 진해는 악비를 영모죄로 거짓 고발해 체포와 처형을 조직했고 이는 송나라의 저항을 중단시키고 중국 북부를 잃는 데 기여했거든요. 진해의 금나라와의 협력과 불리한 평화조약 체결은 송나라를 약화시켜 침략자들에게 취약하게 만들고 정권을 불안정하게 했습니다. 악비가 묻힌 지역에는 진해와 그의 아내 동상이 있는데 사람들이 가끔 그 위에 오줌을 싼다고 하죠. 13세기에는 베네치아 총독 엘리코 단돌로가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배신 중 하나를 기획했습니다. 1202년 그는 십자군에게 배와 보급품을 제공하는 대가로 막대한 비용과 전리품의 일부를 받기로 거래했거든요. 십자군이 전액을 지불하지 못하자 단돌로는 상황을 베네치아의 이득을 위해 악용하며 십자군을 기독교 도시 자다르 공격으로 전환시켰는데 이 도시는 동료 십자군인 헝가리 왕 에메링에게 충성하고 있었습니다. 교황의 명령과 파문 위협을 무시하고 단돌로는 밀어붙였고 자다르는 함락됐죠. 단돌로와 모든 베네치아 십자군은 파문당했지만 그는 이 사실을 군대에 숨겨 계속 함께하게 만들었습니다. 1204년 단돌로는 십자군을 조종해 동방 정교회의 심장부인 콘스탄티노플을 포위하고 약탈하게 했거든요. 그의 지도 아래 도시는 약탈되고 불탔으며 수천 명이 죽고 보물들이 도난당했는데 오늘날까지 베네치아에 있는 성 마르코의 말들도 포함됩니다. 이는 비잔티움을 치명적으로 분열시켜 결국 오스만 제국의 정복으로 가는 길을 열었죠. 불명예스러운 언급으로는 마지막 아바스 칼리프의 정치 고문이었던 알라카미가 있는데 그는 왕에게 몽골의 위협이 없다고 확신시키고 데칸의 요구를 거부하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알알카미는 비밀리에 바그다드의 방어를 약화시키고 칼리프의 군대를 감축시키며 훌라구 칸과 뒤에서 공모했거든요. 1258년 몽골이 도착했을 때 칼리프는 방어할 군대가 없어 즉시 항복했고 도시가 파괴되고 주민들이 학살당하며 아바스 왕조가 멸망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배신자는 몽골에 의해 그 지역의 총독으로 임명됐다고 전해집니다. 14세기의 샤를 2세는 나바라 왕으로 현재 스페인과 프랑스 사이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100년 전쟁 동안 프랑스와 잉글랜드를 반복적으로 배신하며 자기 야망을 추구했거든요. 왕실 관리들을 암살하고 쿠데타를 계획했으며 동맹을 바꾸고 자크리에 난 동안 농민 동맹자들을 배신했고 적의 침공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잉글랜드와 프랑스를 동시에 협상하며 둘 다 배신해 영토와 칭호를 얻었죠. 그의 끊임없는 책략은 프랑스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나바라를 황폐화시켜 왕국을 가난하게 만들고 옛 적들의 꼭두각시로 전락시켰습니다. 그는 1387년 우연히 불에 타 죽었습니다. 15세기에는 마지막 비잔틴 형제들의 형제인 데메트리오스 팔레올로고스가 제국 최후의 수십 년 동안 음모를 꾸몄습니다. 1442년 데메트리오스는 오스만 군대와 함께 콘스탄티노플을 공개적으로 공격해 권력을 장악하려 했지만 실패하고 투옥됐거든요. 1449년 콘스탄티누스가 황제가 된 후 데메트리오스는 비잔틴 지역인 모레아의 통치자로 임명됐습니다. 거기서 그와 형제 토마스는 오스만 제국의 가신으로 통치했죠. 1453년 지역 반란이 일어나자 데메트리오스는 오스만 군대를 불러 동료 기독교인들을 진압했고 이는 그 지역에 대한 오스만의 통제를 강화시켰습니다. 결국 1460년 데메트리오스는 비잔티움의 마지막 거점인 모레아를 저항 없이 오스만에게 넘겼거든요. 이 세기의 또 다른 언급으로는 클라렌스 공작 조지 플랜테저넷이 있는데 그는 장미전쟁 동안 형 에드워드를 배신하고 랭커스터파로 전환했다가 다시 요크파로 돌아왔습니다. 반복된 음모는 요크파 통치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내전을 연장시켰고 그는 반역죄로 처형돼 와인통에 익사했습니다.
16세기로 넘어가면 라 말린체 또는 도냐 마리나라 불리는 노예 나우아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정복자 에르난 코르테스의 통역이자 애인이 됐는데 자기 지식을 이용해 아직태국 정복을 도왔거든요. 동맹을 맺고 정보를 수집하며 원주민 집단들을 설득해 스페인에 합류시켜 제국의 붕괴를 직접적으로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코르테스의 아즈텍 제국 정복을 도운 그녀의 역할은 수백만 명의 죽음과 수세기의 식민 억압으로 이어졌죠. 일부는 그녀를 강압 아래 행동한 외교관으로 보지만 많은 멕시코인들은 그녀를 돈과 권력을 위해 자기 민족을 속인 배신자로 경멸합니다. 아케치 미스히데도 언급할 만한데 그는 일본 전국시대 동안 오다 노부나가의 신임받는 장군이었지만 교토의 사찰에서 갑자기 그를 배신해 노부날가의 자살로 이어졌습니다. 그의 배신은 노부나가의 통일운동을 끝내고 일본을 더 큰 불안정 속으로 밀어넣었거든요. 17세기에는 중국 군사장군 오삼계가 1644년 산해관에서 만리장성의 문을 열어 만주군이 침입해 명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게 한 것으로 악명 높습니다. 그는 반란 지도자 이자성이 자기 첩을 잡아간 것에 복수하고 싶다고 행동을 정당화했죠. 나중에 그는 남명 저항 세력 진압과 황제 처형에도 참여했고 그러고는 확립된 청나라의 반란을 일으켜 자기 제국을 세우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수백만 명의 죽음과 수세기의 만주 통치로 이어졌거든요. 18세기로 넘어가면 영국이 결국 인도 전체를 장악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미르 자파르라는 협력자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시라지 우드 다울라 치하 벵골의 군사령관이었는데 1757년 영국이 그에게 벵골 왕좌를 약속하며 뇌물을 주고 플라시 전투에서 자기 민족을 배신하게 만들었죠. 그의 탈주는 벵골 왕의 처형으로 이어졌고 미르 자파르는 영국 통제 아래 꼭두각시 통치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요구가 끝이 없다는 걸 깨닫고 벗어나려 했으며 이번엔 네덜란드 편에 섰지만 친수라 전투에서 패배했거든요. 우리는 또한 미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배신자인 베네딕트 아놀드를 언급해야 합니다. 그는 독립전쟁 동안 숙련된 미군 장교였고 사라토가의 결정적 전투에서 영국을 물리치는 데 도움을 줬죠. 하지만 다른 군 지도자들이 자기 공로를 가로챈 것에 분개했고 아내의 사치스러운 생활 방식 때문에 완전히 파산했습니다. 돈이 필요하고 의회가 승진을 거부한 것에 화가 나서 그는 비밀리에 영국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아놀드는 웨스트 포인트의 방어에 관한 메시지를 영국 소령 존 앤드레에게 보냈는데 그의 체포와 처형이 아놀드의 배신을 폭로했거든요. 아놀드는 영국 편으로 탈주했고 전쟁 후 영국으로 도망쳐 여생을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19세기에는 필리핀 정치인 페드로 파테르노가 1897년 스페인 제국과 협정을 협상해 필리핀 혁명가들이 스페인 식민주의자들과의 싸움을 끝내고 혁명 지도자들을 추방으로 보냈습니다. 나중에 그는 미국 필리핀 전쟁 동안 미국 편에 섰고 스스로를 중재자로 제시하려 했죠. 그는 필리핀의 미국 편입을 옹호했거든요. 또 다른 언급으로는 프랑스 외교관 샤를 모리스 드 탈레랑이 있는데 그는 끊임없이 충성을 바꾸며 프랑스 역사의 가장 불안정한 시기들을 헤쳐나갔습니다. 혁명가들 편에 서서 군주제를 배신했고 나폴레옹의 외무장관으로 일하면서 동시에 러시아 황제 알렉산드르 1세와 오스트리아 장관 클레멘스 폰 메테르니히와 비밀리에 공모했죠. 나폴레옹이 몰락한 후 부르본 가문의 권력 복귀를 지지했습니다. 20세기로 넘어가면 노르웨이 정치인 비드쿤 크비슬링이 노르웨이에서 극우 정당을 만들었지만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전개되면서 크비슬링은 나치 독일과 비밀협정을 맺어 독일의 전쟁 노력을 위해 노르웨이의 철과 배를 제공하기로 약속했거든요. 1940년 독일이 중립국 노르웨이를 침공했을 때 개인적 권력욕에 사로잡힌 크비슬링은 라디오를 통해 스스로를 노르웨이 지도자로 선포하고 독일이 자기 나라를 점령하도록 도왔습니다. 히틀러 통제 아래 그의 꼭두각시 정부는 나치 정책을 강요했고 노르웨이 유대인들을 수용소로 보내는 것도 포함됐죠. 크비슬링의 행동은 광범위한 노르웨이 저항을 낳았고 나치 통제 주둔지로서의 노르웨이에 대한 그의 비전은 거부당했습니다. 1945년 그는 총사령으로 처형됐거든요. 그의 이름이 배신과 너무나 동의어가 되어 퀴즐링이라는 단어가 배신자를 뜻하는 말로 전 세계 어휘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또한 중국 정치인 왕징웨이를 언급해야 하는데 그는 제2차 중일전쟁 발발 중 일본의 초청을 받아 난징에 꼭두각시 정부를 수립했죠. 왕의 일본과의 협력은 전쟁 시기 중국 저항을 크게 훼손했고 그의 이름은 중국 역사에서 반역의 동의어가 됐습니다. 21세기로 넘어가면 뉴멕시코 출신의 미국 시민 아나르 아라울라키가 있습니다. 그는 9.11 이후 온건한 이맘으로
공개 생활을 시작하며 극단주의를 비난했지만 나중에 알카에다에 합류해 가장 효과적인 영어권 모집자이자 이념적 지도자가 됐거든요. 그는 2009년 포트 후드에서 니다라산의 테러 공격을 직접 선동했고 압둘라 무탈랍의 디트로이트 상공 비행기 폭파 미수 시도에 영감을 줬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와 샌버나디노 총격선 같은 이후 공격들로까지 확대됐죠. 그는 또한 여러 차례 미국에 대한 폭력적 지하들을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역사를 관통하는 배신자들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그들의 배신은 제국을 무너뜨리고 왕조를 끝냈으며 수백만 명의 운명을 바꿨거든요.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복수심 때문에, 혹은 단순한 비겁함 때문에 이들은 자기가 섬겨야 할 사람들을 팔아넘겼습니다. 역사는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지만 명예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경고로 기억합니다. 배신의 대가는 항상 높고 그 결과는 세대를 넘어 메아리치거든요.